대학원의 전선희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통상 환경을 보면은 최근에 경제안보 개념이 부각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수출로 성장해온 국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위기도 경제정책의 핵심 외생 변수가 되었고요.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의 급진전도 도시 환경을 뒤흔드는 요인입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인구, 자본, 기술 전반에서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지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듯 초저출산, 그 다음 초고령화의 이중 충격은 노동 공급을 감소하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 소멸 등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경제력, 국방력, 기술력에 더하여서 인구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많이 잘 사는 북부 나라 보면은 굉장히 인구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1인당 GDP가 훨씬 커져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들 혁신 인재 풀이 커지고 내수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논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줄어드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 개인당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문제, 또 부족한 인력은 외부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등 질적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성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ESG 경영 전략은 성장, 친환경, 사회 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단기 이익에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ESG 요소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기업 가치와 위험 관리의 성과를 보이고 또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ESG의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역량의 부재라든가 공시의 통일성이 부족한다라든가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만 갖추는 그린워싱의 유혹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ESG 중에서 사회와 지배구조, 즉 S와 G는 너무 복잡하다.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국가별 제도에 따라서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리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ESG에서 우리는 이해, 환경, 기후변화에만 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환경 분야는 탄소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정량 목표를 설정해서 개선 과정을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인 거죠. 그래서 ESG 중에서 S와 G는 이제 문제가 있고 이에 우리는 집중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주저하다가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언제부터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공언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안에서 열리는 탄소 중립회의 3회였는데요. 가서 이제 청감하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이 아시아 쪽이나 중동 지역의 세력을 직결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어젯밤 뉴스에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명칭의 법안이 어제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에 포함된
풍력이나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데올로기가 먼저 하냐, 경제가 우선순위냐 이러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변동될 경우에 국제 공조하에 진행되어야 할 기후변화 대응이 일부 이해 집단의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대응이 필수적인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발제자님이나 아니면 청주께서는 우리 한국이 취할 입장은 어떤 것이 될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단순히 회사에서, 그 회사라고 할 때는 대주주를 말하는 거겠죠.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해서 이사가 회사 경영을 할 때 모두 주주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30년, 잃어버린 30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줄 알았던 일본이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주의 이사감시 경영 능력을 확실히 끌어들이면서 밸류업이 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가서 배워야겠다는 노력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익 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에 충분할지 우리 기업의 밸류업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해안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AI에 관련해서 새 정부는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선언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는 대대적인 AI 육성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지출, 국가가 나서서 기술 투자를 해서 유효성이 입증된 사례는 많이 있죠. 미국의 다파가 인터넷에서 기초기술을 개발했고 GPS, 위성 항법과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시리 기능 등 기술도 모두 초기에는 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왔고요. 애플, 구글 같은 민간 혁신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정부의 선행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한다면 우리 새 정부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대규모 R&D에 적극 투자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함으로써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산업정책을 해서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AI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거나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해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주식시장 전망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를 보면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연구나 정보를 찾는 데서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시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구조 자체에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웹을 찾아보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은 챗GPT가 찾아낸 것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하는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등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인재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성능에서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화나 자동화가 되면은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식 노동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재편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편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면은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선도해서 개발해내는 것들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데 치우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주변국이 기술 종속을 피하고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활용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칩 같은 데서는 우수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토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상 정책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통상 정책은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각자 나눠서 이렇게 좀 권력을 분할하자, 이거는 패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모든 측면에서 기술이나 무역이나 아니면 달러화 화폐 면에서도 모두 중국을 제압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노력을 여기에 모두 경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또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또 중국의 어떤 회의를 가서 보면 중국은 아세아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의 세력을 규합하면서 이제 미국 없어도 충분히 우리 인구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RCEP을 가입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FTA를 이미 많이 체결했기 때문에 각 나라들과 주로 아시아 부분인데요. 아시아와 한중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 부분은 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중심이라 그런 건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CPTPP까지도 포괄을 하면서 캐나다라든가 남미 쪽까지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포진할 수 있는 통상 네트워크,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선별한 강론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매주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포용적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나 복지 제도가 제시될 때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부자를 위한 것, 아니면 자신의 정치 세력을 위한 것, 아니면 약자를 위한 것,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책이 나올 때는 아이디어가 같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면 이러한 효과가 누구에게 좋으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개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학 이론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에 기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새 정부의 각종 정책은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교수님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질문해 주신 것은 사전 질의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른 토론 주제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뒤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최철 숙명여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의 최철입니다. 저는 경제학과 88학번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경제 포럼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발제와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유익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개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게 토론문에 작성한 것보다 좀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랑 같이 조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경제 정책이나 그런 큰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고려사항일 텐데 아까 제가 강성진 교수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경제 관련된 그런 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롤스의 정의론을 읽다가 또 굉장히 그 마음에 새긴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대략 뭐 영어 원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추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주어진 그 어떤 사람들의 재능이랄지 건강 상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거나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그 각 나라의 그 인스티튜션, 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게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1년도가 22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세계 그 GDP 규모로서 10위 국가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좀 주춤해서 내려앉았죠. 근데 GDP로는 그렇지만 사실 1인당 GDP로 환산을 해보면 사실 뭐 20위권 저 바깥에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밀려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잘 사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표만 가지고 잘 사는 그런 뭐 나라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북유럽이나 기존에 소중한 그런 잘 사는 나라들로 인정받아온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이제 전선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도 어떤 포용이라는 거하고 성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담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뭐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고 이 포용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알프레드 마셜이 그 따뜻한 그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라는 그 경제학 제가 뭐 처음 공부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늘 이제 또 생각해 오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일을 공부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라든지 가장 이 베스트가 뭐냐에 대한 그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는 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모든 그 시장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시장이 다 불완전하고 시장 실패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현재 당면한 우리 경제 상황 또는 여러 가지 그 당면한 문제들, 앞으로의 과제들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걸 잘 검토를 해서 좋은 그런 방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대통령 공약 시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출발을 시작하면서 세부적인 그런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약의 이행을 또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당면한 그 상황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냉철하게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또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 불일치 문제라고 해서 이런 뭐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제 주체로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게 뭐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 실천을 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달라져 있으면 그때는 또 이 최적화된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전통적인 우리가 시장 불일치 문제인데 결국은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좀 일관성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면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팬데믹 이후에 한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년여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됐죠. 정말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힘든 그런 과정이었었고 그것을 지나면 이제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고물가 상황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 뭐 1% 내외 아까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뭐 KDI는 조금 뭐 1% 조금 우미치 것으로도 예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 2% 전기 대비해서 2% 정도로 조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래도 2% 계속해서 2% 이상 2%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그런 물가가 상당히 좀 상승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로 보더라도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민간 소비도 상당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 순환의 과정인데 사실은 이게 그 소비 가게나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급 측면을 좀 더 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도 그랬고 그 즈음도 그랬지만 뭐 계속적인 어떤 성장이나 추가적인 생산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그 고정자본 형성, 투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산업도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게 뭔가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좀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도 사실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 과학기술의 어떤 더 진전을 이루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그 어떤 성장 동력, 또 생산성의 증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간단한 경제 원리로 보면 시장에서 어떤 공급 측면이 더 비용이 효율화되고 더 어떤 좋은 기술이 어떤 생산성을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뭐 비용을 낮추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공급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그 시장에서 물가는 내리게 되어 있고 더 많은 어떤 산출로서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단편적인 그런 과제로 뭐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좀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물가 때문에라도 이제 그런 좀 정책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실은 뭔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더 도약하고 이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어떤 성장과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얼만큼 더 인재 육성이라든지 R&D 투자라든지 또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또 민간하고 같이 또 발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그 성장 동력을 좀 확대시키고 생산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뭐 TV에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뭐 사실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중국이 한 15년 전부터 과학기술 인재를 엄청나게 인재하려고 국가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 시진핑 그 집권하면서 계속 뭐 그런 노력을 좀 해왔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예전에 그냥 값싼 제품만을 만들어내던 그런 어떤 중국이 아니라 이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잡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뭐 교육하고 인재, 사실 우리가 인재에 대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이 각 산업에서 또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충분한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좀 일깨울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이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국가 어쨌든 교육 문제까지 저도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 진행상 다음은 그 유승환 우리 경제학과 학과장께서 새정부 경제정책관과 ESG 경영 전략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발표를 따로 할 줄 알고 PPT를 해왔는데 거기 자리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유승환 교수고요.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전공은 유시경제학인데 공정 경쟁이나 규제 관점에서도 이제 ESG나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공부할 수 있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자본주의 효율성의 다른 한편으로 이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생긴 지금 이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이 한계점에 다다라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ESG 거대 담론이고요. 다 들으면 이제 모두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제 문제들도 있는데요.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이 ESG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규제할 것이니까 ESG가 뭐냐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또 이벨류에이션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벨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벨류에이션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에서 예를 들면 이제 ESG 인덱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덱스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제 합의되지 않은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지 그리고 그 인덱스 자체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인덱스의 지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처음으로 이제 인바이러먼털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린 워싱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그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코카콜라랑 이제 복스바겐 사례가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 같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플라스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복스바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런 예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라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나 측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예를 들면 오일 회사랑 이제 태양광 회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 네이처 태양광 회사가 당연히 굉장히 ESG한 회사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일 회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인바이러먼탈을 가진다고 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오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 회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일 회사가 굉장히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오일을 생산하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탄소에 중립적인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회사가 더 ESG에 가까운 회사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셜의 어떤 과제도 있는데 아까도 예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디멘션이 있는데 페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셔봤을 때 이제 페어 트레이드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의 커피를 마시면 그런 소셜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컨트리뷰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소비자로서 소비를 할 텐데 역설적으로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랑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남미랑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가난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어 트레이드를 사실 가입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실제로 해야 되는지 애드민스트레이션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가버넌스를 보시면
가버넌스 지배구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건 당연히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신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지금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택 기업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택 기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 창업자들 마크 저커버그나 아니면 뭐 일론 마스크 같은 창업자들의 천재성하고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배구조를 강화해서 이런 창업자들의 천재성하고 리더십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게 과연 일단 첫 번째로 피저블한지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 게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것인지 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거, 이 사회를 강화한다는 것만이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ESG 방향으로 나가긴 하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정부정책을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먼저 관심 갖고 바라봤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미국 공정거래위원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이제 그린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의 그리고 측정하고 이제 규제 세 가지를 environmental인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처음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SG 인덱스가 단순히 어떤 인덱스가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뱅크, 골드만삭스나 이제 블랙스톤, 뭐 블랙락 이런 데서 이걸 사용해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죠?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큰 돈이 이제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년에 처음으로 그린 가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최초로 이걸 집행한 거는 그러니까 가이드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은 안 하고 아다니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4월에 이 스파라는 그 패션 브랜드에 이런 광고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린 워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에 지금 뭔가 제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보면 2023년에 만들었지만 실제로 활용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아직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처럼 이런 기후공시는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ESG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물결을 그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큰 담론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발제자분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준비된 자료들 마지막 순서고요. 강양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이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ESG 경영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은행 노동조합 그 브랜드가 한국은행 ESG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ESG를 붙였는데 왜 노동조합이 ESG냐 이렇게 다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발표를 다 들으시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무 파이낸스를 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저널에 게재한 논문 중에 ESG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그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은 회사가 주식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그린 이용이라고 하는데 그린 에셋과 브라운 에셋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기업과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그 기업의 그 수익률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요새 사실 ESG가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연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ESG 경영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인데 성장 브랜드 국민주권 정부가 경제 성장 브랜드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고 이제 대선 때 캠페인도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그 진짜 성장이 뭐냐? 대략적으로 그 두 가지로 제시를 하셨는데 인위적 경기 부양 그리고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하고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 성장률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 지속적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첫 번째로 해설을 했고요. 두 번째 해설은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그 과실을 독점하는 성장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그 과실을 같이 누리는 성장이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도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주당 공약책도 따왔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제시한 건 이런데 제가 그 진짜 성장이라는 구호의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해설에서는 그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걸어온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하는 정부가 있었죠. 그 자산 효과 주도 성장 이런 거를 정부에서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 시절이 또 있었고 신기술 창조보다는 우리 재벌 중심 경제는 빨리 추격을 해서 성장을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추격형 성장을 그런 성장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일으키고요. 부채 주도형 단기 성장은 이제 사실상 모래성 경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갖고 이것을 주도로 탄탄하게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구호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설에서는 우리나라를 그동안 짓눌러 온 불공정 경제 구조, 지역주의, 학벌주의, 직업 한번 시험 패스하면 끝까지 가죠. 자기 개발 안 하죠. 그리고 재벌에 정부 찾아가지고 정치인 찾아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죠. 거기 안에 가치 창출행위 없죠. 지대 추구행위죠. 그 지대 경제 구조를 깨고 진짜 시장 경제로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운동장에서 평평하게 같은 그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경쟁 그런 기회의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수도권 편중된 그런 지역 불균형이 있는데 저도 국회의장 산하의 지역 소멸대응 정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층과 지역을 다 아울러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지역도 소외받지 않고 호남권도 소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구호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담지해야 될 가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주의, 두 번째 생태주의, 세 번째 이해관계자주의입니다. 장기주의는 그 대통령 이제 개헌 논의도 사실 하고 있는데 개헌을 하자라는 게 장기주의로 가자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 그 4년 주임제를 허용함으로써 그런데 지금 5년 단임제다 보니까 5년 안에 뭔가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주도로 단기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고 공무원들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공무원들이 그 정권을 포획하려고 노력합니다. 유혹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아파트 모래성 경제가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이 정부를 잘 견제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러한 단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ESG 경영 없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국민주권정부에서 말하는 경제 체질 바꾸고 기술 창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투자업계에서 보면 초장기 인내적으로 영역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식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트레이딩 수익 얻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초장기 대책 투자 인내적으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 들어보면 이건 장기주의는 깔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결실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기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했을 때 새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결실이 안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져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개혁이 어려워지고 모래성만 계속 올라가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경제 체질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장기주의를 강조하고 두 번째로 생태주의입니다.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환경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을 파괴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는 성장을 못합니다. 이미 글로벌 규제 체제가 그렇게 성장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터전 속에서 그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원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인데 환경이 파괴돼서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산업 통상 경쟁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가 바뀌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 리스크, 기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물리적, 피지컬 리스크라고 하는데 물리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다 깔아놓고 강남에 아파트 많이 세웠지만 그 아스팔트가 다 땅을 손막히게 해가지고 비 많이 오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그 주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하고 우리 그 새 정부가 말하는 그 경제정책 방향을 실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금실 장관님이 주도하시는 그 생태 법학 논의가 있어요. 이제 개헌을 하면 그걸 넣자는 건데 헌법에 이 자연에도 그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래서 우리 지구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포함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이사회가 구성되면은 지구는 말을 못하니까 자연은 말을 못하니까 동물과 자연을 대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마치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지구의 입장을 생태 법학에서는 지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넣자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주의입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아까 우리 교수님께 너무 잘 강의를 들었고요. 이 관련해서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치열한 논쟁, 저도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치열한 논쟁을 과거에 해왔는데 안 됐어요.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통과되었는데 저는 이게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주 자본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주주를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고객과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와 그리고 지구까지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기업 경영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을 의무화한 것은 주주 자본주의를 지금까지는 모양새만 한국에 갖다 놨는데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보자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자 해서 그 이상 넘어간 이해관계자주의로 넘어가자는 것은 상법 개정안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초대 설립자이신 유영재 서스테인베스트 대표께서는 이해관계자주의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 상법 개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해관계자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입법 활동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해관계자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맨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니까 주주자본주의가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영미권에서도 이미 다보스 포럼 아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도 그게 아젠다가 돼가지고 그걸 다 논의하고 있고 저의 논문 커미티 교수님이신 LBS의 런던 비즈니스스쿨의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이해관계자주의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해서 그런 주장을 하셨던 거죠.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 모두가 혁신에 함께 참여하고 과실을 나눠가자는 공정성장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대선 정책팀에서 캠프 정책팀에서 이제 했을 텐데 저는 제 추측은 이게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이해관계자주의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거를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선 캠페인 아웃풋을 보면은 이건 이해관계자주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철학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의 세 가지 핵심 철학이 장기주의, 롱터미즘, 그리고 생태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주의가 담겨 있는 게 ESG 경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ESG를 배우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구라는 주체와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거버넌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 체계거든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 의사결정 체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주체가 참여하게끔 하는 경영이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이 ESG 경영 철학을 표방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그럼 ESG 경영을 할까? 그걸 살펴보면은 우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 흐름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특별히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든 사적 이익 편취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물적 분할로 동시 상장하고 주주이익 뺏어가는 행위들, 우리 최병천 부장님이 또 전문가신데 그 일감 몰아주기, 터널링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 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입법부에서도 그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끔 유도해야 되고 기업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공 모식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무적 수익성만 추구해서는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이 잘 모셔야 거기서 가치 창출, 밸류 크리에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 환경 자체가 기업의 그 비즈니스 소셜 리스폰서빌리티가 없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재무적 이익만 추구하고 노동자가 이게 어디 끼어서 죽는다던가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자 중심의 거버넌스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해관계자 참여의 첫걸음은 일단은 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했는데 그것은 1차적인 노동운동이고 지금 선진국에서의 노동운동은 정책 위반자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면서 우리 입법부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기업에서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참여해서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이 노동자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몫을 뺏어가지고 기업이 단기적 재무적 이익을 얻어서는 장기적 성장 못하니까 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에 존재하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이거든요.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시켜라.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회사에서 내가 월급 주고 일시키는 노동자하고 같이 의사결정해라.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요. 그 마조리 켈리라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출신의 그 사회운동가가 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 이 책에 보면은 종업원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됐을 때 얼마나 그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그 책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쓴 논문인데 그 Great Workplace to Work For라는 그런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포브스지를 통해서 매년 직원 만족도가 높은 100개 회사를 선정해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을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 포트폴리오 베스트 컴퍼니 포트폴리오라고 명명했는데 그 BC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좋은 주식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좋은 이제 종업원한테 잘 대하고 장기적으로도 재무적 성과가 좋으니까 주식 수익률이 좋겠죠. 장기적인 자기네 회사의 기업성 경영 성과도 높아지고 그런 것을 엠피리컬리 증명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그 자산운용 회사가 해피라는 티커를 가진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종업원이 행복한 회사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ETF를 출시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바로 이제 구매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저는 근데 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는 없고요. 저희 논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업화시킨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성장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장기주의, 생태주의, 이해관계자주의의 철학을 바탕으로 좋은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지구와 사람의 가치를 선순환시키는 경영 문화가 정착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쉽고 우선적인 경영 전략은 경영자가 노동자하고 같이 경영해라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입법 활동도 해주셨다 말씀드리고, 단순히 생산 요소만 인식했던 노동이 기업 가치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과 함께 기업에서의 ESG 경영 확산으로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혁신과 공정의 새로운 신성장 세상이 열릴 것을 꿈꿔봅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 분이 문학은 정치적이되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동운동도 정치적이되 아름다워야 합니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장애투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연구하고 정책 제안하고 경영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한국의 노조는 그렇거든요. 우리 노동계가 그렇게 변해가기를 꿈꿔보고, 우리 노동계가 우리 경영자의 진정한 동반자 파트너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분 토론자분의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토론을 질의응답을 좀 하겠는데요. 먼저 전선희 교수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기후협약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강승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트럼프 들어오면서 기후 파리 협약도 탈피할 정도만 아니라 뭐 유엔에 내는 기금도 안 내고, 유엔이 지금 그 사느냐 죽느냐 하게 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연방정부의 의사결정하고 주정부 의사결정이 다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주정부 정책이 그 영향을 또 받느냐 막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모든 세계 국가들이 전제 조건 뭐냐면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에는 탄소를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게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이 보면은 순배출량으로 한 7억 톤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럼 2030년에 얼마냐면 거의 2억 8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걸 세계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미국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권 7억 톤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순배출량으로. 탄소를 순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국가들이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이제 미국이 예외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늘리고 뭐 이제 에너지 협상 같은 거 안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파리 협약이나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저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 바뀌면 또 할 겁니다. 바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2030년 이후에 탄소 저감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다, 빨리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40% 감축하게 해서 그 다음에 2050년에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 다음 스케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우리 수업은 전부 부분균형 분석을 강의한다. 모든 그 세상이 다른 건 다 조건은 일정한데 요거 하나만 변하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현실은 일반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게, 부분균형을 강의하는 게 결국은 일반균형을 강의하기 위한, 아니 간단히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을 보면은요, 지금 유승환 학과장도 얘기하셨지만 그린워싱 문제, 페어웨이 다 있거든요. 근데 2가지를 드리면, 우리 원시까지 줄이기 되게 쉬워요. 포스코 하나 문 닫으면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를 금방 챗GPT에 쳐봤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만들어낸 원시가스 배출량이 스코프 1, 2, 3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8천만 톤이에요. 1년에. 그럼 지금 우리가 7억 톤 좀 적게 되니까 포스코 하나 문 닫으면 스코프 1, 2, 3 하면은 8천만 톤이 그날로 감소합니다. 한 12%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미국도 알고 있어요. 미국도 IRA 하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것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래서 저는 그 크게 주면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자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하는 것만큼 하자. 근데 우리는 줄이겠다고 하고 안 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악당이라는 말을 듣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에너지 위기 때 독일이나 이쪽은 에너지 가격이 막 10배씩 뛰고 막 몇 배씩 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가격을 내려요.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세계회의 가면 니네는 어떻게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에너지 수요가 더 늘어나느냐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강도 메커니즘은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격을 오히려 정부 지원으로 내려주죠. 부담을. 근데 정부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고. IRA나 이런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지원을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천천히 가는 방향인 거지 그것이 저는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으면 우리는 온실가스 지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유럽은 감소하고 있고 절대값이요. 미국도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중국이나 인디아도 더 높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 부분하고 저는 그거는 계속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정책 수단이 바뀌는 거고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수단도 바뀌지만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포스코나 이런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수단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 하는 것만큼은 하자.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우리 전기요금도 좀 올려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에너지 줄이면서 온실가스 줄인 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차원이고 하나 또 간단 추가적으로 드리면 ESG 문제는 아까 이제 유승환 교수님하고 이제 연선호 교수님께서 그 그린워싱 문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SK가 태양광 발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ESG라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 그게 ESG가 아니라는 거죠. ESG 경영이라는 건 너가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가라는 얘기지 본인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친환경에다 투자하는 게 ESG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가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SK가 뭐 태양광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5기가까지 얼마 투자하면서 ESG를 그럼 태양광 사업자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른 업자들. 그게 ESG가 아니라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탄소 제로 만들고 REM 만들고 하면서 가는 게 ESG예요. 그래서 그린워싱 문제, 프레어워싱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길어졌는데 좀. 예, 그 ESG 강동진 교수님께서 표준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덧붙이자면 투자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리포트 발간할 때마다 ESG 지수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2쪽 정도 해서 근데 그것은 정부가 한 게 아니라 NH투자증권이 나름대로 마련한 ESG 지수를 도표화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서부터 이제 선법 개정 관련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금 선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 문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법 개정안을 통해서 결국 선법 개정을 하려는 의도는 아무래도 저항이 좀 세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ESG 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사회에 특히 이제 감사 분리 선출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의지를 서로 반영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투자자들이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법 개정과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언어의 혼동 이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투자의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밸류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밸류업 안에 상법 개정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밸류업 중에서 일부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 그 분리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사주 소각 같은 어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 아니겠나 주식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보면 GE 제기일치 같은 경우 스톡옵션을 받으면서 스톡옵션을 주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렸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났죠. 너무 기업의 단기이익만 쫓는 CEO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톡옵션 주는 기업들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스톡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일본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충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니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배당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이죠. 이거는 접근법은 박근혜 정부랑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해서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주면서 배당을 주라고 그랬고 그것이 이제 배당 펀드가 나왔고 ETF가 나왔고 배당을 이제 투자하게 만든 요소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 기업에 왜 현금을 써놓고 배당을 안 주냐라고 이익이익을 현금으로 착각하셨던 국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던 협회인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리가 이제 차제에 법적인 이제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I와 관련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AI 100조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100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은 100조 펀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100조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돈을 쓰느냐 아니면 이제 펀드 형태로 쓰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약에 나왔던 부분들로서 보면 펀드이기 때문에 결국 펀드는 성격상 돈이 되는 부분들로 이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AI를 정부 지원을 통해서 뒤늦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들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하드웨어 부분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왜 실적이 안 나왔는지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D램에 대한 재고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BM에 대한 투자 비용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펀드로 인한 아니면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에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있지 않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질문해주신 AI가 도대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인공지능 다 사용하고 계시고 현업에서 활용하시고 현업에서 그런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AI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 플랫폼 효과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용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글로벌리 기술력이 좋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학습도 있습니다만 사진 판독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틈새 전략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장사들도 있고요, 미상장사들도 있는데 상장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매출은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저PBR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례를 적용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그런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금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앞에 계신 이제 네 분에 대한 이제 지금 그 내용은 됐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해 주시면. 질문 겸 제가 보는 ESG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시절에 전 세계 184의 슈퍼컴퓨터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AI가 최근 유행하는 것과 ESG 강의도 했었고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하나로 묶는 간단한 것이 수식이 뭘까 봤더니 저희가 대학교 때 배웠던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MV = PY.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제일 성장한 이유는 저가격 고품질 전략이죠. 지금 무기 잘 파는 것도 싼 가격에 고품질 빨리빨리로 해서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SG라는 건 한마디로 저가격 고품질이다. 즉 부위에 관한 것이 유통속도에 관한 것이 고품질에 관한 거다. 그래서 결국 이때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인프라를 부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잘하면 지방자치의 시장 도지사들이 주로 철도 놓고 이런 도시 짓고 이런 것만 인프라만 잘했으면 부위가 빨라져 갖고 GDP가 올라가는 PY가 명목 GDP 아니에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고품질을 위해서는 ESG가 V에 속한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일수록 고품질, 저가격 고품질에서 성공을 하면 그 ESG에서 성공을 하면 GDP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성장론자들, 특히 서울대 교수님들이 대부분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제학회에서 주로 성장론자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경기변동론자입니다. 제일 어렵다는. 근데 성장론자의 특징은 GDP, Y, PY 할 때 그 Y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 기술 혁신 그 부분에서만 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그 초강대국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고품질, 거기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일본을 넘어서는 삼성 같은 기업도 나오고 포스코도 만만치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더 고품질을 하자. ESG 경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앞서가자. 그러면은 고품질이 되거든요. 그러면 후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만 주로 해요. 인도 제 친구들 있지만 인프라 투자가 고품질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선진국에서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고품질을 앞서간다. 표준화를 아까 강 교수님 말씀처럼 표준화를 앞서간다. 또 노조위원장님처럼